네, 뉴스가 지니고 있는 속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뉴스, 뉴스를 속속들이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준비되셨죠? 보여주세요. 네, 핵실험 안 하나 못 하나. 준비는 마쳤는데 주저하고 있는 북한.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얘기들 한 달 정도 전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핵실험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곧 할 것 같다. 뭐 징후가 다 돼 있고 준비가 끝났다라는 뉴스를 들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직도 안 했어? 얘들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행에는 일단 옮기지 않고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대내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대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막 잊을만 하면은 조금씩 북한이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조선신보에서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 강대강 얘기를 하면서 강으로 나가면은 초강경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초강경이라고 할 때 그 원칙이라는 거는 단지 미사일 실험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운유적으로 또 뭔가 더 큰 게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게 파괴가 됐을 때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안에 들어서 사찰과 검증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어쨌든 아무런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봐서 움직임들을 봤을 때 뭔가 준비는 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북한이 강압 외교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강압 외교라고 할 때는 상대방을 위협을 함으로써 뭔가 행동을 되돌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강압 전략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북한이 뭘 원하는가? 뭔가 되돌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위협의 수위를 조금 올리면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을 비틀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비틀어가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조금씩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핵보다는 미사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핵을 탑재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옵션이 많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얘기하는 위협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미사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또 특히 SLBM을 이제 많이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SLBM 같은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려요. 네. 왜냐하면 SLBM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일단 숨길 수가 있고 그리고 2차 보복으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억제력을 높여줄 수 있는 무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성을 하는데 집중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완성을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자본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전략 물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면 잠수함과 관련한 물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완성이라는 단계에 확실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득이 뭐 굳이 압박을 초래할 만큼의 고강도의 그런 도발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종합해 보면 북한이 주저한다기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대로 단계별로 도발 그리고 자극을 통해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가야 될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지네요.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을 한다면 물론 뭐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ICBM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뭐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핵실험까지 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잃을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로
귀결이 될까요? 일단 저는 잃을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얻을 것은 조금 많을 거라고 북한 생각이- 입장에서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7차 핵실험을 또 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비핵화 무용론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확고하게 해주는 반면에 이제 그러면 북한의 그 핵 전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상황 관리로 가자라는 그런 군축 효용론이 조금 더 부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균형이 지금 한쪽으로 더 기운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 가장 좋은 옵션은 결국에는 핵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상황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이거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안보리가 일단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를 반대했었던 이미 5개 그랬잖아요.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이것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줄 것이고요. 중국도 적어도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계속 더 이상 이제 제재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기본선을 지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보리에서는 아주 마이너한 그런 변화만 있을 때는 뭐 결의가 쉽게 통과되지만 네. 굉장히 큰 틀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추가적인 제재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융 제재도 상당히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 뭐 할 게 근데 없을 할게 정도로 돼 없는 있는 거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일반 품목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추가 품목을 조금 더 늘리는 건데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북한의 수출입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뭐 제조품들, 시계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 수입품 같은 경우에도 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식용유 이런 것들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한다라고 선뜻 또 다른 국가들이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북한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북한의 도발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때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고 했던 시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이른바 이 삼각공조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냉전을 문을 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그만큼 다변화한다는 것은 이 다양한 미사일에 딱 맞는 디자인을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면 어쨌든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중국이나 러시아도 외교적으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비핵화는 확실하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외교적으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크라이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삼각 공조가 정말 끈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보이고 있는 행동은 러시아 편에 살짝 달라붙는 게 아니라 네. 해징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모호성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의 그 결의 때도 기권을 했지 반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세안 국가들 찾아다니면서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전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세 개의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냉전 시기도 그랬지만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은 중국과 대탕트를 하고 중국과 틀어지면은 러시아와 대탕트를 하는 등 약간 다변화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네. 두 개의 전선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가서도 또는 아세안 가서도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편을 먹을 때 이게 중국으로서도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상당히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여러 어떤 종류의 이제 균열을 조금 일으키려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단둘은 싫다. 여럿이 만나자. 다음 주죠.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지난 정부 그리고 이전에도 꽤 오랜 시간 냉각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상회의, 정상 간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둘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4자 혹은 3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포와羽田의 하늘길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음 주에 2년 3개월 만에 열린, 과연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교 무대에서 양자회담 정상 간에 이것이 아니고 3자, 4자 혹은 이렇게 다자로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었죠. 왜냐하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뭔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토라는 거는 다자회의 무대이고 네. 아무래도 광범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양자가 만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돼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뭔가 성과가 분명하면은 당연히 양자회담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쩌한 접점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회담은 아직까지는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과 일본은 한일 관계의 뭐 개선 혹은 뭐 냉각 이런 측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각각의 국내 정치 상황을 늘 고려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본 역시도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동안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불편한 동거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미 던져놨어요. 그 약속이라는 건 결국에는 2015년에 배상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강제 노동과 관련한 것들은 이미 판결이 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건설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접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위협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에 두 국가가 함께 조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만남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열심히 붙여놓긴 했지만 간섭하기는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부담으로 와요. 2015년까지 붙여놔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계속 열심히 붙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제 나토 등을 계속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미국 중심의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했을 때 부담감과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모두 다 이제 저울질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다자 회담에 가지 않았을 때 이제 국가 위상이라든지 전략적인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만남들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외교장관 회의를 나토에서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나 테러나 WMD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 또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속 뉴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